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고 PPT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으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뭔가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볼륨이나 이제 오디오가 안 들리시는 거는 대체로 수신기 측의 문제의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어폰을 꽂아주시거나 볼륨을 높여주시면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불편하신 분이 없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카이 독서 노트의 시즌 2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 설명에는 기본적으로 어, 뭐 고입, 그다음 장기적으로 대입해서 독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매월 신간을 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신간이 좀 범위가 넓은데요. 어쨌든 최근 3년 동안에 나온 책들을 좀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아크라이노스의 과학의 씨앗이라는 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제가 처음이실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이고요. 저는 주로 면접,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컨설팅 등을 담당을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네, 오늘 이제 뭐 이게 작년에 조금 하다가 올해 이제 지난달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지난달에는 이제 여성 커리어 가정 이런 책을 가지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분류는 경제학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경제학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책은 이제 GM 이제 그 유전자 변형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그 책으로 가기에 앞서서 우선 이 대학이 설명하고 있는 독서 활동의 중요성.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생활 그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이 나오면서 독서가 필요 없다, 뭐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일부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일단 고입에서 특목 자사고 입시에서 자소서와 생기부가 어떤 책을 생기부의 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오늘 어쨌든 메인 발표인 올해의 신간 안내 그런 거 좀 말씀드리고 이 책을 통해서 발표 및 보고서 주제로 어떤 걸 좀 가볼 수 있을지. 근데 오늘 여기서는 오늘 그냥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번역자가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 자체 세미나를 하신 자료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제 프로그램 안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독서 활동, 대학이 말하는 독서 활동. 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오해들이 좀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벌써 2019년에 나왔으니까 5년이 되어 가네요. 5년이 되어 가는데, 자, 24학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24학년도면 지금 학년도라기보다는 작년 고3이 대학을 간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19년도에 중2 기준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대학 가는 친구들이죠. 근데 이제 오해가 뭐냐? 요거예요. 마지막 항목. 독서 활동. 그래서 요 독서 활동 항목이 미반영된다라고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정시를 위주로 하는 학원에서 혹은 이제 내신을 위주로 하는 학원에서 이제 독서 활동 필요 없다, 책 읽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자료를 한번 보면서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지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독서는 대입에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서울대는 여전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건 아니고 작년 건데요.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지적 호기심, 탐구 의지, 학업에 대한 적극성 및 진취성, 진로 탐색 의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대요. 자, 근데 이거는 좀 추상적인 개념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보느냐? 이와 같은 특성은 교과 학습뿐 아니라 교과 학습이라는 게 흔히 얘기하는 이제 내신하고 세트이겠죠. 관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독서 활동, 글쓰기, 탐구 활동, 실험 수업, 교내대회 참여 등 다양한 경향으로 나타난다. 자, 그럼 여긴 여전히 뭐가 있다 없다? 독서가 있습니다. 네. 음. 처음 독서 항목은 생기부에서 미반영이 되는데 그럼 독서 활동을 어떻게 보겠다는 것이냐? 자, 좀 더 이제 가보죠. 자,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독서를 다른 학교보다 더 명시적으로 중시를 해왔는데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에도 자기 뭐 책 읽은 거 3권을 써라. 그다음에 이 자기소개서 축소된 다음에도 2권을 써라 이렇게 해왔었죠. 왜 그러냐? 그러면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며 대학생활의 기본 소양이래요. 그렇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워온 큰 사람을 기다린다. 이거는 변치 않고 있다는 거죠. 즉 이제 생활기록부 양식에서 그 독서 활동이란 그 도서 목록 항목은 빠졌지만 여전히 서울대는 독서 활동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울대학교만 과연 그런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역시 올해 건 아직 없습니다. 작년 거 제가 가지고 왔는데 작년에
이제 연세대학교, 여기 가나다서가 이제 경희대, 건국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가 공동 연구한 뉴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왜 뉴냐 하면 작년부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항목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 학생부 종합전형은 뭘 평가할 것이냐를 이 5개 대학이 친절하게 내놓은 설명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실제로 이 5개 대학이 발표한 걸 제가 따온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도 이런 얘기를 하죠. 2024학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 대학 간 애들부터 교사 추천서 폐지된 뒤에 자기소개서 폐지됐어요. 학교 생활을 보는 기재 항목이 축소되고 수상, 독서, 개인 봉사활동 대학에 대한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 수상도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만 그건 다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오늘 독서만 짚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어떤 변화를 맞이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자 봅시다. 독서란 항목은 빠졌다고 했는데 여전히 문은 나와요. 교과 학습 내가 학생이 주도적인 학습 수단으로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독서입니다. 사실 그렇죠. 이제 뭐 이 독서라는 것도 뭐 사교육의 영향이 당연히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른 거에 비해서는 다른 활동에 비해서는 사교육이 좀 그래도 이른바 격차가 좀 줄어들 수 있기도 하죠. 자, 그럼 독서가 들어간다는 것인데 근데 대학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독서활동 기록을 담고 있는 독서활동 상황의 경우 생기부 항목이죠.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대학에 제공되지 않아 직접 평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죠. 하지만 억조배로 좀 그런데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나 이게 소위 말하는 세특이죠. 교과 세특.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요건 이제 가장 마지막 항목이에요. 그 좀 담임선생님이 예전에는 주로 인성 위주로 써주던 그거에 기록되는 사항을 통해 간접적인 평가는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최소한 3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되면 첫 번째 그럼 뭐야? 독서를 해라 말아라. 독서를 하라는 겁니다. 독서 활동을 보겠다는 거예요, 대학은. 내가 어디서 보겠다? 뭐 다른 데가 있을 수도 있지만 특히 세특이나 행특에 있는 독서 활동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학생 입장에서는 세특이나 행특을 통해서 독서 활동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특히 어느 학교들, 뭐 명시로 말하는 게 이 학교니까 경희, 건국, 연세, 중앙, 외대를 생각한다면 근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아까 서울대는 여전히 독서 활동을 중시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사실상 대학이 서열화돼 있는 우리나라 현실상 결국 뭐 이제 선호도 순이지만 건국대 이상 가는 친구들은 독서 활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희가 입시 현장에서 만나는 어떤 귀납적인 결과로도 그렇습니다. 사실 뭐 동국대 정도부터는 아이들 독서 활동도 많지는 않고요. 상대적으로 허술해요. 이미 이제 아까 보셨던 독서 상황 목록 자체는 이제 약간 유명무실해진 지가 한 5, 6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건국대 정도까지가 주요 특목고나 전사고 아이들이 지원을 해오는 학교들입니다. 사실 동국대부터는 사실 뭐 주요 특목고나 전사고 애들이 지원자가 찾아보기가 매우 드물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 생기부가 조금 다르죠. 생기부 풀 자체가. 그래서 독서 활동은 정리를 하면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건국대 이상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한다고 하시면 당연히 여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어디에 드러나도록 이제 여기 굳이 명시된 걸 따지면 세특이나 행특 그리고 창체를 통해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창체에서도 어쨌든 독서 활동은 드러나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무슨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보통 보는 게 이 목록들입니다. 즉 서울대학교가 자기소개서가 있던 시절까지 학생들이 자소서에 어떤 책을 많이 써냈는지를 약간 차트를 집계를 해줘요. 근데 이제 보시면 뭐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침묵의 몸, 멋진 인생, 이건 전체입니다. 단과대 관계없이 이렇게 있는 책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건 단과대별로 봤을 때 이런 책들이 온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가 농생명이잖아요. 농생명을 잡는다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침묵의 봄,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기적 유전자.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침묵의 봄,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기적 유전자는 사실은 전체 리스트에서도 세계의 절반, 지금 1, 2위네요. 1, 2위에 있고 이기적 유전자에도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죠. 6위니까 꽤 많이 보는 책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갖는 질문은 뭐 몇 년째 이 질문을 제가 듣고 답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책은 서울대 가는 학생들이 많이 본 책이니까 꼭 봐야 되는 책인지 아니면 이 책들은 많이 보니까 오히려 피해야 될 책인지가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 서울대학교가 사실은 이제 답을 어느 정도 내주고 있는 거죠. 보시면 자, 요 부분이 요거는 이제 서울대학교고 ROL이 들어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끝에부터 볼게요. 저마다 유의미한 책일 테지만 고등학교 3년 아니 12년간 축적한 나만의 지성사가 시류에 표표히 흩날리는 건 무색한 일이지 않을까. 시류에 흔들린다는 건 크게 두 가지겠죠. 베스트셀러거나 예를 들어 이제 미움받을 용기 같은 책, 그 베스트셀러였죠. 그다음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추천도서 목록, 뭐 서울대 고전 200선 이런 거요. 자, 근데 그렇게 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무색하다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요, 재학생은 4차 산업혁명이라 이후에 혁신이 될 것이다. 즉, 그러면 시류에 흩날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책들을 약간 답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무슨 책을 볼지는 본인 나름대로의 이제 독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 거지. 서울대생들이 많이 읽은 책이래. 뭐 다 좋은 책이겠죠. 하지만 그 책을 일부러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밝혀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책을 읽어야겠구나 해서 조금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입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대입에서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을 다시 정리하면 대입에서 책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면 어디에 보느냐? 독서 상황은 빠지는데 세특이나 행특 혹은 창체 쪽에 책을 읽고 한 독서를 바탕으로 한 결과물. 뭐 그거는 발표일 수도 있고요. 보고서일 수도 있고요. 독후감일 수도 있고 토론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책을 기반으로 한 활동들은 여전히 들어가야 한다. 최소한 어디까지? 건국대 이상을 가려는 학생들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고입은 어떠냐? 자, 고입에서는 일단 책이, 이런 역할들을 하죠. 일단 생활기록부에서 자기관리에 상징한다. 그래서 서울대 고표에 나왔는데 학생의 지적 계보.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행기부가 사실 그 지원하는 고교 유형에 따라서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그 대입과 다르게 여전히 노출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특징은 이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 설계가 가능하죠. 즉 뭐 동아리를 간다 혹은 뭐 뭐를 한다 이런 것들은 학교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 도서 목록만은 오히려 중학교가 아무리 여건이 안 좋은 데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찾아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조커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보통 이 자기주도학습 문항에다가 물론 뭐 과거나 영재고는 이제 수과학 쪽으로 이제 그런 걸 쓰긴 하지만 뭔가 약간 실험을 하거나 뭐 약간 리서치를 한 것이 마땅치 않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련 책을 하나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학습에 크게 세 가지 쓰잖아요. 어떤 과목 열심히 공부한 얘기, 혹은 이제 약간 리서치가 들어간 활동, 아니면 독서 활동.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조커 역할을 한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주요 특목고나 전사고급 가는 친구들이야 이제 뭐 심한 탐구가 기본적으로 보통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이제 뭐 광역자사고나 이제 조금 이제 주변부 뭐 특목고 가는 친구들은 좀 아무래도 중학교 때 활동이 미흡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독서 활동이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책을 읽고 했던 활동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샘플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다음 면접에서의 단골 질문 중 하나다. 그래서 이제 면접관이 뭐 당연히 이제 학교 면접은 워낙 좀 고입 면접은 다양하기 때문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독서와 관련 질문을 많이 물어보는 편이고 특히 이제 상상고도 그렇고 경기과학고인가요? 영재고 중에 하나도 독서를 별도로 기재하는 항목이 있을 정도로 이 독서 활동은 고입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뭔가 시의적절하게 독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여전히 입시에서 고입도 그렇고 대입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제 오늘 약간 본론이죠. 오늘의 책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이 책입니다. 예, 과학의 씨앗이라는 책이고요. 뭐 제목 자체가 그냥 그대로 번역이 됐습니다. Seeds of Science라는 책이고, 이게 출판사는 서울대 출판문화원에서 나왔습니다. 서울대 출판문화원에서 나왔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부제가 달려 있는데 나는 어떻게 GMO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나.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말씀 내용은 이제 뭐 그냥 검색해보면 나오고 뭐 그렇게 하는데 마크 라이너스는 이제 액티비스트입니다. 운동가입니다. 그러니까 GMO 반대 투쟁을 매우 이제 격렬하게 펼쳤던 운동가인데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뭔가 그 운동을 펼치면서 알게 된 GMO의 여러 가지 면, 면목,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어떤 과학적인 접근 이걸 듣고 이걸 이제 하면서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뭐 흔히 어른들 쓰는 표현을 전향한다 그러잖아요. 입장이 바뀌어서 GMO가 이렇게 반대할 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의 책이고요. 그래서 GM 자체에 대한 얘기는 식상하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이론쟁이 이제 이 책을 보시면 사실 2016년 정도에 과학계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뭐 유해하다, 무해하다 말이 많았었는데 16년 정도에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과학자들은 이것을 지금 단계에서는 유해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좀 정리가 됐는데 근데 아직도 이제 약간 우리 사회적인 차원이나 대중들은 그렇지는 않죠. GMO에 대한 뭔가 최소한의 찜찜함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 번역하신 분이 이제 서울대 교수인데 조영택 교수가 실제로 이제 책이 출간해 지고 이 책이 20년에 번역이 됐습니다. 번역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강연을 했어요. 뒤에 보실 텐데 그래서 뭐 잠깐 내용을 보면 소재가 이렇게 달렸잖아요. 허상의 괴물 GMO, GMO에 대해서 뭐 감론을박 왈가왈부 하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괴물인가? 그래서 허상의 괴물이다. 내용을 보시면 GMO 반대자에서 옹호자로 전환하여 논란의 중심이 된 환경운동가 마크 라이너스는 이 저자죠. 원저자. 문제자 과학의 씨앗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GMO에 대한 위험성을 부각시키는 환경운동 단체들의 문제점을 파헤치며 유전공학 기술이 식량 안보와 환경 문제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한다. 네. 그래서 사실 뭐 GM에 대해서 우리가 꽤 알고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책을 보면 제가 몰랐던 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GM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어 불가피하다 정도의 입장이었으니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불가피하다보다는 조금 더 우리한테 절실할 수 있겠구나 쪽으로 좀 더 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식량 안보나 환경 문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가보면 이 책에 옮기는 조영택 교수는 현대의 과학은 고도로 전문화돼 있어. 일반인들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책을 통해 국내 대중들에게 GMO의 진실을 알리고 과학의 근거에 다시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동시에 그래서 이 책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공계 전문가가 아니고 완전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해를 하지 못할 내용들은 별로 없었어요. 환경운동에 갖는 근본적인 지향점과 뭐 과학들이 추구하는 목표 사이의 화해와 균형을 중요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내용을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20년에 번역이 된 책이었고요. 대중서입니다. 전문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GMO, 제너틱, 저기 제너틱 엔지니어링 표를 썼었죠. 20세기 2000년대 초반에도 근데 여기 좀 반대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GMO 반대 운동이 어땠었는지, 본인이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들, 그리고 이제 유전공학 얘기 뭐좀 나오고, 몬산토가 이제 아마 그 세계의 절반을 굶주리는가에도 아마 등장하는데 이게 다국적 종자 회사죠. 그래서 약간 거대 악처럼 그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특히 이제 환경운동 계열에서는 이 몬산토가 실제로 어떤 컨트리뷰션 한 건 없는지 이런 얘기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운동의 성공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20년의 CP라고 얘기하는 게 이 GMO라는 게 본격적으로 등장한 걸 저희가 1996년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20년 동안 반대 운동이 있었는데 16년에 이제 과학자들의 어떤 그런 공인에 따라서 또 실패했다라는 식으로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목차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일에 이제 여기서 그 오늘 어쨌든 그 이 책을 통해서 뭐 발표나 보고서에 활용을 해야 되는 얘기니까 저는 이 책은 전권을 봐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과생들 입장에서는 운동생명에 가는 이과생들 입장에서는 뭐 여기 3장 유전공학 이야기 그다음에 여기 다음에 이제 10장 보면은 20년의 실패 이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 GMO가 유해하다는 가설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지에 좀 설명을 하거든요.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일에 이제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 이 책을 좀 활용하고 싶으면 사장, 이 몬산토에 대한 얘기 좀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면 뭐 굳이 발췌독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옥찬 이러하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그 미디어상에 좀 저 소개됐었던 이 책의 소개입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제가 시간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거는 여기 그 이 GM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병충해에 강한 종자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럼 이제 저희가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농약을 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친환경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가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이건 동아일보 소개 기사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식량 문제 같은 데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부분이겠죠. 인류의 식량난 해소에 도움을 줄지도 모르는 유전자 변형 기술을 과학의 근거에 살펴봐야 한다. 아무래도 이제 GM 덕분에 싼 값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살펴보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이렇게 약간 미디어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책입니다. 그리고 서울경제 소개된 기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밑에서 여기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의 새로운 교양서 브랜드 스노북스에서 출간된 첫 번째 책이다. 대중서입니다. 스노북스는 교양서고 새로운 시각으로 읽어내고 독자 깊이 소통하는 교양서 발간의 필요성에 충분히 출범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역자인 조영택 서울대 자연과학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이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결과물들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지만 근거 없이 괴물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유용한 기술을 폐기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가 이제 뒤에 다시 제가 좀 소개를 더 드릴 겁니다. 이런 책이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좀 포인트들이 있을지 한번 가봅시다. 제가 한 대략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지금부터 드릴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강연, 요 강연에 나왔던 자료들을 제가 캡처해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네, 출처를 말씀을 드렸어요. 요건 제 자료가 아니고요. 조 강연에서 나왔던 걸 제가 캡처를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유전공학이라는 큰 틀에서 일단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최초의 유전자 제조학, 뭐 일종의 유전공학인데 이제 언제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유전자 조합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먼저 백그라운드를 알고 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소위 GMO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세균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 성질 전환이 1973년에 있었고, 이제 성질 전환이 생명체죠, 생명체 가장 이제 낮은 단계. 그다음에 동물의 생질 전환이 먼저 있었고요, 74년에. 그리고 이제 식물에 대해서는 담배의 어떤 저항성을 높이는 이 성질 전환이 1983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GMO의 역사가 되는 거고요. 필요하신 분은 이제 유튜브에 그 서울대 강연 자체가 올라와 있으니까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아그로박테리움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자연의 유전공학자다. 이거는 이제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는 과정을 거쳐서 기본적으로 이제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는 것들이 자연계에서도 이제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건 학생들이 좀 많이 익숙하죠. 물어보면 이제 GMO 좀 관심이 있어요라고 하면 보통 나오는 주제들인데 이 황금쌀이라고 해서 이제 또 이제 종이 저개발국 내지는 개도국 쪽에서 이제 비타민 부족이나 이제 어떤 특정 성분 부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여기 캐로틴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게 부족한 학생 이제 섭취량이 그냥 그대로 식습관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아예 쌀의 이제 변형을 통해서 이 성분을 이제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황금쌀이 이제 굉장히 약간 과학기술의 축복 내지는 뭐 문명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만약 GM 식품인 건 분명 GM 식품이기 때문에 금지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뭔가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제3세계 국가들의 특히 이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것인데 GM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이것이 건강에 유해한 것처럼 오해받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황금쌀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쌀 색깔 자체가 노랗죠. 그래서 황금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설명을 좀 나옵니다. 비GMO와 GMO의 차이는 뭐냐? 그래서 이것이 곧 전이 유전자의 유무다. 이 부분이죠. 부분이 이제 아크로박테리움에 생기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들여다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어떤 유해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 쌀에 대한 뭐 아까 보셨던 캐로틴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 나오신 거 저항 유전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이것이 뭔가 항생제 저항성이나 지출의 저항성이나 뭐요 자체만의 어떤 BT적인 독성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이 이제 의심되는 부분이 사실은 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핵산에 들어가 있는. 근데 이제 이건 이 조용택 교수의 설명이죠. 조용택 교수의 설명은 기본적으로 이 DNA라는 것이 위에서 위산에 의해서 소화가 완전히 돼버리기 때문에 이 걱정하는 그럴 만한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뭔가 독성이 있거나 위해성이 있는지도 불확실하지만 증명되지 않았지만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위에서 이 부분이 다 이제 소화가 되고 위산에 의해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이게 인체에 유해할 만한 여지는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GMO의 어떤 유해성에 대해서 근데 약간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소위 이제 뭐 제임스 왓슨 하면 이제 유전을 좀 공부하다 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이름이잖아요. 이제 그 유전체 나사 구조를 뭐 밝힌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배우는데 어 사실은 이 초기부터 이 제임스 왓슨이나 뭐 허버트 보이어도 바로 이제 이러한 유해성에 대해서 뭔가 약간 의문을 제기했던 오히려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이제 그 이중 나선 구조를 밝힌 사람들도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약간 아이러니컬한 역사를 좀 역시 그 설명을 해주시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못하는 교배입니다. 교배. 유전자 변환과 교배가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이제 보통 교배라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포멜로와 밀감을 교배를 시켜서 오렌지가 나왔고 얘와 다시 밀감을 교배시키면 청견이 나오고 얘를 다시 밀감과 교배시키면 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육종이죠, 육종. 소위 말해서 이제 종자 개량의 방식, 전통적으로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교배라서, 이거는 이제 그 유전자의 특정 부분을 손을 대는 잘라내거나 붙이는 것과는 다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문계 친구들도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그런 어떤 유전적인 요소들은 이제 보통 생명이나 여기서 아니면 통합과학에서 이제 이과 친구들이 다뤄보면 좋을 만한 주제인 것 같고 이 책을 통해서 문과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GMO라는 게 있어서 인체 유해성과 환경 유해성을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느냐 그랬을 때 이제 인체에 대한 유해성은 도입 단백질의 독성, 그다음에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그다음에 영양성 대상 부족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환경 유해성은 이제 유전자가 이동하는 거, 다른 데로 가는 거겠죠. 잡초화 가능성, 그다음에 다른 생물에 대한 영향 평가, 이런 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GMO가 뭐 유해하다 아니다는 얘기 많이 해도 그럼 대체 무슨 기준이나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잘 안 따져보게 되는데 이건 약간 정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적실성, 타당성을 따져보는 발표나 보고서도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인문계 친구들이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유전자 변형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교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유전자 변형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GMO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제네틱 머디피케이션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티피셜한 측면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안에 걸 건드지 않는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돌연 변이를 유도하는 방식이 있고, 뭐 방사선을 잘 쪼개는 것도 있죠. 여기 방사선 비교에서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이 단계까지는 GMO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안전성 시험의 대상이 되지 않고 RNA 간섭을 한다든가 아까 처음에 보셨던 형질 전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요새 소위 말하는 크리스퍼 가위 기술로 유전자 편집을 한다든가 이런 단계들은 이제 안전성 시험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건 뭐 문과이과 공통된 주제긴 할 텐데 그럼 과연 이제 이것도 방사선 쪼인 건데 좀 검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즉 이 어떤 좀 더 안전을 강화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교배를 빼고는 다 해봐야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다시 RNA 간섭이라는 거는 이거 어쨌든 보통 이제 단백질 내에서만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옥수수나 콩 같은 탄수화물은 사실은 그런 단백질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건 좀 빼줘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러니까 요 선을 여기에 긋는 게 베리어를 여기다 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도 한번 따져볼 만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초제 저항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이제 제초제에 대한 저항성을 키우는 거. 그러니까 제초제를 뿌리면 이제 이게 잡초만 죽는 게 아니라 본 작물도 죽잖아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제초제의 대한 정확성을 높이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요 판결은 이제 요 사례를 통해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유전자 편집을 한 작물이 기존 GMO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유전자 편집은 여기 보시면 요거죠. 제일 끝에 있는 거. 끝에 있는 방식인데, 에 대해서 이제 입장이 좀 서로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
과학자들은 유전자 편집 기술은 외부 유전자 도입이 없이,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게 아니라 있는 거에서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냥. 그래서 외부 유전자 도입이 전제된 기존의 GMO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근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 판결에서 뭐라고 했다? 의도성. 의도적으로 이제 바꾼 것이기 때문에 GMO에 부합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자연과학자들은 이 판결을 굉장히 비판적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뭐 GMO라는 건 당연히 외부에서 뭐가 더 들어와야 되는 건데, 들어와야 되는 건 이거는 있던 게 빠진 거거든요. 보통 이제 유전자 편집 같은 경우에 잘라내는 거니까. 근데 이게 왜 GM에 속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 그럼 이제 아까 우렸던 것처럼 이러한 이 판결에 대해서 그럼 뭐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 입장이 더 좀 논리적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카이브 리서치겠죠. 2차 자료를 통한 그런 발표와 수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이 판결이 그 GMO 반대 단체들, 아까 보셨던 이제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 여기에서는 굉장히 이제 환영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 법원이 이제 유전자 그런 편집도 GM으로 간주했다. GM의 범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판결을 했다라고 해서 환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보고서가 있었답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2016년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20년간 GMO 사용에 대한 평가라는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뭐 환경평가, 건강평가, 사회경제평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과학자들이 약간 총망라해서 썼던 책인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암 발생률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GMO 같은 경우는 어떻고, 넌 GMO 같은 경우는 어떨지 했을 때 어쨌든 주요 내용들은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GMO가 하나의 팩터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좀 모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나왔다. 노벨상 수상자 120여 명은 지금까지 GMO 섭취가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는 없으므로 그린피스 등 GMO 반대자들의 캠페인을 중단하도록 요구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과학계에서는 이 2016년을 기점으로 GMO 유해성은 일단락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단체들 얘기는 좀 다르죠. 어쨌든 반대단체 얘기는 크게 보면 이제 그거잖아요. 이게 이제 격세 유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쨌든 두 세대 정도까지는 가봐야 한다. 투 제너레이션. 그럼 60년이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20 years of failure. 그러니까 이런 GMO 반대운동 20년을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GMO 유해성에 대해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제 GMO를 먹은 쥐가 이제 이렇게 약간 혹이 생겼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고 이제 이런 이제 자료들이 증거로서 제시가 됐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문제점 이 자료들은 이제 문제가 있었다. 실험을 검증해 본 결과.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어 암이 생겼다고 하는데 원래 7, 80%가 암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걸 GMO 탓이라고 할 수도 있느냐? 두 번째는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65개체는 최소한 이 모집단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10개체밖에 안 됐다. 얘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가장 실험의 기본인데 대조군이 없다. 데이터 구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좀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GMO 유해성이 있다는 주장, 어떤 그런 실험 결과 나온 자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이런 유해성에 대해서 약간 반론 자료들도 제시를 좀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늦게 들으신 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찾은 자료가 아니라 서울대 강연에 나왔던 걸 제가 인용을 해온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학생들은 여기다가 이제 여기 이게 뭐 돼지에 대한 거긴 한데 한두 개 정도만 추가 자료를 통해서도 이제 아카이브 리서치가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이거 이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다음 세 번째는 이건 뭐냐면 하나의 다큐멘터리 영화였는데 자 보죠. The GM Genocide. Southern Indian farmers are committing suicide after using genetically modified crops. 그러니까 이제 그 GMO 씨앗 작물들을 재배한 다음에 수천 명의 인도 농부들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게 이제 인도의 한 마을의 사례였는데 2011년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줘서 꽤 이제 논란이 됐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2008년에 만들어졌고 2011년에 다큐멘터리 상을 탔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조영택 교수가 반론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고난 씨앗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인도 농부들이 살충제 저항성, 그러니까 살충제를 뿌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해충만 죽어야 되는 복식도 죽는데 이제 거기에 저항하는 GM 작물들을 보호를 한 거죠. 모카를 했는데
자살이 급증했다. 그리고 이제 뭐 살충제 구매로 잠시만요.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자살이 급증했다. 그리고 이제 종자 마케팅에 속아서 뭐 예를 들면 몬산토 같은 그런 다국적 기업에 속아서 국화 종자를 거듭 구매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근데 그러니까 살충제 값은 살충제 값대로 들어갔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 이 씨앗이 뭔가 사람들을 변형시켰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경제적 문제 내지는 파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분이 지적하시는 건 뭐냐면 BT 목화 재배에 살충제가 더 적게 사용된다. 살충제가 아무래도 덜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그 목화가 저항성이 강하니까 그만큼 덜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인도 농부들은 그럼 15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씨앗을 왜 샀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바보냐.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사실관계를 보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기에 이 고난의 씨앗이라고 보도된 사례 혹은 다큐멘터리에 나온 사례 중에서 이런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러니까 GM 목화 재배가 오히려 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녹화 대비 목화가 4% 증산이 됐고 농가 수익은 50% 증가했다. 음. 그래서 이제 살충제가 오히려 사용이 줄면서 살충제 중독은 감소했다는 거죠. 그 내용과 약간 팩트가 다르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서는 사실 제일 결정적이었는데 목화 재배지 농부의 연간 자살률이 비농부 자살률보다 높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살충제가 문제가 됐다면 뭐 직간접적 영향이 있다면 근데 농부의 자살률이 농부가 아닌 사람들 자살률보다 낮다. 그러면 사실은 뭐 이 목화나 혹은 이제 뭐 살충제 때문이라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반대군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다음에 뭐 BT 이런 이제 GM 목화 재배 이후에 오히려 자살률은 감소했다. 그래서 이제 목화 재배지 농부 수가 4천만 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많으니까 자살률이 이렇게 낮아도 연간 만여 명이 자살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유는 뭐 알 수 없으나.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제 비율과 같은 약간 통계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다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이 교수님만의 방법이 아니라 이런 어떤 논란이 있었던 마치 GM이 거대 악으로 나왔던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탐색을 해볼 수 있다. 충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단 GM 현황 이건 이제 그 책도 그렇고 그 강연 자체도 이제 2020년 거의 19년까지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약 20여 년 동안 한 110배 정도 늘었고 26개국이 재배를 하고 생각보다 재배하는 나라 많지는 않습니다. 분지한 나라들이 많아서 44개국이 수입을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콩의 78%, 연화의 76%, 옥수수의 30%, 카놀라의 29%가 해당이 된다. 미국, 캐나다는 뭐 거의 대부분 GM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수입해서는 일단 먹는 거는 그대로 먹는 거는 가축 사료로만 쓰이고 있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먹는 거는 이제 그 가공해서만 들어오는 걸로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GMO 완전 표시제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GMO 재배 수익은 일단 뭐 이거 14년 통계였는데 생산성이 증대가 됐고 농약 사용이 감소했고 농부의 수익도 주로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그리고 탄소 배출도 절감됐고 토지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생산력이 좋으니까 더 적은 양의 토지에서 더 많은 수확량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래의 어떤 그런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GM의 어떤 빛과 그림자 중에서 빛의 측면을 왜냐하면 이제 그림자의 측면은 워낙 많이들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약간 보너스 얘기 같은 건데 미국의 밤나무 숲에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취약성이 있어서 미국 밤나무 특유 취약성이 있는데 이제 이런 줄기 마른병 같은 경우로 거의 멸종 위기에 가고 있는데 이제 이 줄기 마른병에 견딜 수 있는 약간 이제 GM을 통해서도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종다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단순히 뭐 인간의 어떤 식량 자원으로서만이 아니라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것이 GM이다라고 이 강연을 일단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런 GM 기술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책에 대한 전반적인 목차 소개해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어쨌든 미국 밤나무와 관련된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고나이시아 되었던 오류 문제, 그다음에 2016년에 있었던 유해성에 대한 과학계의 반론, 그리고 이제 이런 제출의 저항성에 대한 이런 판결들,
그래서 여기서 한 5개, 6개 정도 충분히, 그러니까 GM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제가 학생들이 실제로 한 활동을 자소서나 생기부에서 보면 거의 황금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런 아이템들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관련해서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고요. 질문들 좀 주세요. 채팅창으로 주셔도 되고, 뭐 약간 프라이버시가 더 걱정되는 분들은 DM으로 주셔도 좋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일단은 독서 그리고 일단 농생명기의 대표적인 요 GM 관련 책을 봤지만 오늘 했던 책이나 뭐 입시 내용 이게 아니어도 입시 전반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채팅창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로 컨설팅을 잡지 않으시면 저하고 질의응답 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요 기회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동안에 제가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제가 지금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요 시기에. 그래서 생기부 에디팅은 거의 끝났고요. 생기부 이제 요 1, 2학년 때 끝났으니까. 근데 이제 진단 컨설팅 겸 요 설계 컨설팅을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 고3, 고2, 고1, 고1도 이제 고등학교 지금 다 확정됐죠. 그래서 다음 학기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은 제가 일방적으로 그냥 이런 주제도 있고요, 저런 주제도 있고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말씀드렸었는데 만약에 이 학생이 꼭 이제 오늘은 농생명이지만 다른 쪽 진로를 생각하고 있다면 다음 학기에 일단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생기부 칸들을 다 펼쳐놓고 뭐 자율, 진로, 동아리, 그다음에 과목들이 쭉 있겠죠. 일단 뭐 1학년 같은 경우는 뭐 국영수, 통사, 통과가 기본일 텐데 각 과목들의 수행평가가 요 생기부에 적어주는 거니까 이 수행평가들을 어떤 주제를 좀 갖고 할까? 이게 막상 이제 계약하면 뭐 내신 공부하고 뭐 그냥 중간기말 사이에 막 수행 몰리면 그냥 대충대충 하다가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생활기록부는 결국 이 수행한 내용을 적히기 때문에 좀 미리 짜임새 있게 설계해서 아이템이나 소스를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작업을 저랑 하는 게 설계 컨설팅 120분 하는 거고요. 진단 컨설팅은 이제 요의 약간 전 단계로서 이건 이제 고3과 고2가 해당합니다. 지금 나의 내신과 지금까지 나의 생기부를 가지고 내가 뭐 어느 쪽 방향, 뭐 그게 메디컬이 됐든 뭐 상경이 됐든 가고 싶은데 잘 가고 있는지, 뭐 만일에 다음 한 학기가 어떻게 될까요? 변수 어떤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어떤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하는 컨설팅이 진단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요 진단 컨설팅만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생기면 내가 알아서 잘 꾸밀 수 있어. 아니면 이 120분 하시게 되면 요 진단 컨설팅을 포함해서 120분 동안 진행을 하는 거니까 설계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앞에 진단 컨설팅도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야 되고요. 저랑 진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앞서 PPT 앞에 연락처가 있었지만 요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랑 시간 잡아서 진행하시면 좋겠고 이게 가능하면 지금부터 3월 첫 주 정도까지가 적기입니다. 왜냐면 3월 둘째 주부터는 본격 내신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이거 하고 있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3주 정도 내에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설명회 오늘 독서노트 2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진행을 했고 제가 요 의대별 스펙과 면접도 매월 1회씩 가죠. 지난달에 서울대 편 했었는데 다음 주에 연세대 두 각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진로진학 콘서트 같은 경우도 뭐 이게 뭐 지금 아동가족이 될지 사회복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확정되는 대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회를 다양하게 여러 곳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정 학원 문자만 받으셔서는 다 알 수 없고요. 여기 요 밴드 성행기 미디어 큐레이션 요 밴드에 가입을 해주시면 다 공지되고 지나간 설명회 영상도 보실 수 있으니까 아직도 가입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요 밴드에 좀 가입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왼쪽입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제가 전달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질문들 주시면 네, 들어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비용이요. 비용은 저희가 강남교육청 기준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저희 소재지가 이제 강남구이기 때문에
한 1대1 컨설팅은 저희가 60분 기준 30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비례해서 그 비용이 올라간다. 45, 60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컨설팅 비용은 한 번으로 치면 꽤 높은 편이긴 한데 이거를 뭐 국영수 수업처럼 꾸준히 듣는 게 아니라 뭐 1년에 2번, 뭐 많아야 3번 정도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거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교육청 기준에 따라서만 받습니다. 추가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실까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